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어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상상력을 좀 짜릿하게 자극할 수 있는 과학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SNS를 이리저리 돌아다녀봐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솔비 씨, 그러면 힌트 하나 줄까요? 뭔데요? 제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주세요.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자연으로 나가보는 거 어때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라. 너무 좋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가 있잖아요. 오늘 방송을 다 보고 나면은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에서 답을 찾는 생체 모방 기술은 인류의 난제를 풀어줄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 생체 모방 로봇의 진화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자연에서 답을 찾고 과학으로 적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이 놀라운 일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두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스마트운행체공학과의 박훈철 교수입니다. 저는 곤충의 비행을 모방하는 날개짓 로봇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물고기의 수영을 모방한 물고기 로봇을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이기욱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생체 모방 로봇 중에서 한 분야인 웨어러블 로봇 엑소수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만 해주셨는데도 뭔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 힌트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오.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또 못 참죠. 제가 이번엔 꼭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 함께 봐주세요. 비행기, 수영복, 벨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비행기랑 수영복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벨크로에서 저는 감을 잡았어요. 오, 벨크로가 사실 이 옷에 아주 찰떡같이 달라붙는 도깨비 풀을 보고 만든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명체? 생물에서 좀 힌트를 얻어와서 만든 물체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와, 정답에 굉장히 가까이 갔습니다. 정답은 생체 모방 기술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오. 예, 역시 솔비 씨 대단해요. 생체 모방 기술 뭔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먼저 앞서 본 그림이 생체 모방 기술을 어떻게 적용이 된 거예요? 비행기는 먼저 생체 모방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나는 새를 관찰을 해서 비행기 도면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라이트 형제는 독수리의 비행을 관찰해서 이를 모델로 해서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특정 구간, 그러니까 주로 이륙을 해서 공중으로 쭉 나르는 그 구간에서만 비행 효율이 높지만 새는 전 구간에서 비행 효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러게요. 이 새의 날개를 모양을 수시로 바꿔서 효율을 조정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비행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행 효율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상어의 외피에는 리블렛이라고 하는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요. 이 돌기가 이 물하고 마주치면은 작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이 소용돌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위 말해서 항력, 표면과 물과 사이에 마찰이 있는데 그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돌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전신 수영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 맞아요. 한때 좀 유행처럼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입었어요. 그 전신 수영복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미국 대표들이 전부 금메달을 휩쓸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기술 도핑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러게요. 네, 2010년에는 세계 수영연맹에서 이 전신 수영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이르릅니다. 그만큼이나 효율이 좋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그 벨크로가 있는데요. 벨크로는 산우엉 가시에서 착안이 된 건데, 산우엉은 온몸에 그 바늘, 가시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스위스의 한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은 그 자기 개하고 사냥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이 그 산우엉 가시가 개 털에 막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위로 자르고 치웠을 텐데 그쵸. 이 사람은 그걸 관찰해 보니까 이 산우엉 가시에 갈고리 모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과학자의 관찰력은 남다르네요. 그래서 그 갈고리가 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크로를 개발하게 됐고, 그 지금 현재는 우리 운동화에 끈을 대신한다든지, 그쵸. 그다음에 지퍼를 대신해가지고 진짜 많이 네, 쓰이죠. 우주복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물건들 사이에 다 생명체의 특징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근데 또 제가 듣기에는 이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슉슉슉 뿜어내잖아요. 이 원리를 이용한 기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SF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있는 기술인 건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한 스핀텍스 엔지니어는 이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사한 섬유입니다. 예, 이 스핀텍스 공정은 이 합성 고분자 섬유보다 에너지 효율이 1000배가 높고 부산물로는 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네요. 예, 고성능이면서도 생분해성이고 또 생체 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지속 가능한 어떤 패션 섬유 혹은 뭐 항공, 우주, 자동차 산업 이뿐만 아니라 생체 적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 산업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서 뭔가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이잖아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쓰인 생체 모방 기술 뭔지 박 교수님 다시 한번 좀 친절하게 풀어주시겠어요? 네네. 생체 모방 기술은 자연에서 진화해 오면서 생존해 온 생물체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모방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하고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틱을 붙인 합성어입니다. 1997년에 미국의 생물학자 제닌 베이네어스가 생체 모방 기술은 이 자연이 가져다 준 혁신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생체 모방 기술이 미래 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친환경 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생체 모방 로봇이거든요. 이 교수님 그러면 이 말씀해주신 기술을 로봇에 적용한 거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지 못했었던 이러한 능력들이 자연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장점 같은 것들을 로봇으로 구현해낸 것이 생체 모방 로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이러한 생체 모방은 공학적인 난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로봇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란 단어랑 환경, 자연이라는 단어가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맞아요. 가장 자연적인 것과 가장 인위적인 것.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 기계적인 거를 만들 때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자라는 생각을 해내게 됐을까요? 시작이 혹시 언제였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면 원시인 같은 경우에 창이나 화살촉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보면 사실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이나 그쵸. 이빨을 모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 물고기의 날카로운 등뼈를 보고서 톱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자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영감을 얻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맞아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해답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체 모방 기술이고 그것을 로봇화하면 이제 생체 모방 로봇이 되는 거겠죠. 네.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오랜 생존 비법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생체 모방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게 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 예, 이 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체 모방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데 뱀 로봇은 어떤 갈라진 틈이라든지 험지 지형, 울퉁불퉁한 표면을 이렇게 잘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한 기능을 이제 잘 모사를 해서 생체 모방 로봇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를 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구역이라든지 좀 예. 위험한 곳에 잘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2017년도에 지진 구조 현장에도 이러한 뱀 로봇이 투입돼가지고 실제 효용성까지 보여준 네네. 적이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치타의 움직임의 어떠한 원리, 뭐 근육을 쓰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치타 로봇을 만드는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발된 치타2 경우에는 6.4m/s라는 기록으로 사족 보행 로봇에서 가장 빠른 로봇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근까지였고 사실 정말 최근에 국내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그 하운드라는 사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이 또한 치타의 원리를 본딴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행 속도 6.5m/s로 뛰어넘었네요. 예, 맞습니다. 와. 예,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네스와 예. 거의 이 촬영장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1초 만에 달리는 거잖아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개코 도마뱀 발바닥을 보고도 또 뭘 만들었다면서요? 갭코 도마뱀의 경우에는 도마뱀 상상하면 벽을 막 잘 기어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벽을 왜 잘 기어 다니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능력이 결국 이제 발바닥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 보면 길이 한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강모 수만 개로 덮여 있는데 이 강모에는 또 지름 200에서 500 나노미터의 선모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털이 잔뜩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바닥의 이 선모 원리를 잘 모사해서 이런 개코 도마뱀 로봇을 만들었고 이런 로봇은 우주선을 정비를 할 때 쓸 수 있거나 예, 아니면 뭐 우주 쓰레기를 수집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우주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딱 보고 이거를 모방해야겠다 떠올리는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그렇죠. 구현해내는 게 정말 과학자들이 멋진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해외에서는 반려견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아지는 인간하고 굉장히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를 잘 모방을 해서 로봇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특히 인간하고도 상호작용을 잘하게 해가지고 이 노인들하고 간단한 대화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 먹는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들의 그 생활을 같이 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이고 간병인 역할까지 하는 맞아요. 그런 서비스 로봇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체 모방 로봇들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생체 모방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분명 소리가 났는데 어딨지? 저기 있나? 이 근처인데 분명히. 뭐가 있잖아. 잡았다. 오, 희한하게 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거는 곤충이 아니고 저희가 곤충을 모방해서 만든 곤충 모방 비행 로봇입니다.
무게도 엄청 가벼워요. 예. 이게 비행하는 물체들은 몸체가 가벼워야만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가볍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오, 이 생체 모방 로봇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셔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리 여기가 이제 우리 실험실입니다. 네. 네, 아, 네. 여기서 탄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곤충이 이제 꼬리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우리 곤충 모방 비행 로봇도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새 같은 경우는 꼬리 날개가 있어서 꼬리 날개 가지고 자세도 유지하거든요. 근데 곤충은 꼬리 날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날개짓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면서 계속 여기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세를 제어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생겨서 자세를 계속 바꿀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사실 날 수 있는 곤충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왜 장수풍뎅이를 모방하셨을까요? 네. 원래 제가 제일 처음에 장수풍뎅이에 관심을 가진 거는 이 풍뎅이류가 날개를 접어서 지상에서 움직이고 날개를 펼쳐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할 때 이렇게 날개가 딱 펼쳐서 비행을 하지만 네. 날개를 싹 접어서 이 앞날개 우리가 뚜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날개로 딱 덮어버려요. 그럼 날개가 없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풍뎅이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접었다가 펼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곤충이죠. 그래서 우선 그거에 참 매료가 됐었고 두 번째는 이 장수풍뎅이가 좀 큽니다. 다른 곤충에 비해서. 그래서 관찰하기가 쉬워요. 관찰하기가 쉽고 또 모방하기도 쉽고요. 단위 면적당 5배 정도의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용화할 때, 비행체를 실용화할 때 뭔가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수풍뎅이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로봇도 네. 장수풍뎅이처럼 날개를 숨겼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모방하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 날개의 접힘 펼침을 모방할 수 있었는데 실제 장수풍뎅이 날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접힙니다. 이 부분이 여기 부분 접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방을 한 거죠. 이거 비슷하게끔 이 부분이 날개가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요게 요 밑에 면 방향으로 꺾이고 면의 수직 방향으로도 꺾이고 그래서 비행하는 도중에 요 끝부분이 부딪히면 날개가 꺾였다가 돌에 펼쳐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장수풍뎅이 그 뚜껑 딱 닫는 그 모양까지는 다 모방하지 못했고 비행할 때 날개가 접히고 펼쳐지는 것은 저희가 모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꺾여도 이게 날개가 찢어지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날개가 접히지 않는 이 로봇 네. 그리고 날개가 접히는 로봇 둘 중에 어떤 게 비행 능력이 더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행하는 비행체들은 최대한 가벼워야 돼요. 날개도 그렇고 뭐든지 가벼워야 되는데 특히 날개짓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날개의 무게가 조금만 증가해도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꺾이지 않은 날개죠, 이거는. 네, 그렇죠. 여기 꺾이는 날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무게 증가가 조금 있어요. 무게가 조금 증가하면 같은 날개짓을 할 때 배터리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행 시간은 여기 보면 더 좀 짧게 돼요.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비행할 때는 다른 장애물하고 부딪혀도 또 계속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를 더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뒤집힐 가능성도 적겠네요. 적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 실용화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교수님,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로봇도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날치를 모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고기 로봇인데요. 좀 더 빠르게 수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똑같이 생겼어요. 물고기랑. 교수님, 이 물고기 로봇 좀 특별히 개발하게 된 좀 목적이 있었을까요? 네, 이 물고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속에서 활용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환경 감시라든지 혹은 또 적에게 안 들키고 침투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본 곤충 로봇 그리고 물고기 로봇까지 꼭 상용화가 돼서 나 저 로봇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높이 높이 날아라!
이 장수풍뎅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말 수천 번 아니면 수만 번을 넘게 장수풍뎅이를 관찰하셨을 우리 그러게요. 교수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네. 교수님 얼마나 연구하신 거예요? 관련해서? 제가 곤충무방에 대해서 연구 시작한 거는 한 20년 넘었고요. 와. 장수풍뎅이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는 한 16, 7년 정도 됩니다. 박 교수님 현재 뭐 개발 중이거나 또는 구상 중인 다른 생체 모방 로봇 기술 뭐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모방하고자 하는 생물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메뚜기는 이렇게 딱 점프를 해서 그다음에 날개짓을 통해서 이제 더 멀리 날아가고 하는데 그거를 모방해 보려고 지난 한 3년 정도 연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속도를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물고기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장수풍뎅이 모방 로봇이 있기 때문에 날개짓 비행 로봇이 화성처럼 그 대기 밀도가 낮은 경우, 굉장히 낮은 경우에도 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와,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로봇이 화성에서 활동하는 모습 상상을 잠깐 했는데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수풍뎅이라든지 메뚜기 같은 생체 모방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생체 모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이런 그 생체 모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열망 그런데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네. 뭔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출발이고 또 경외심까지 담긴 분야죠.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해서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집니다. 인간이 생체 모방을 로봇에 접목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우리 산업체에 이미 로봇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인간의 팔, 그다음에 다리 이런 운동들을 어느 정도 모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생체 모방이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체 모방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는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국방부 산하의 이제 고등 연구 기획국이라고 하는 번역에 따라서 약간 용어가 다릅니다만 영어로는 다파라고 하는데요. 이 다파에서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처음 연구된 게 이제 렉스라고 하는 생체 모방 로봇인데요. 이 렉스 로봇은 1998년에 이제 개발돼서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곤충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곤충, 특히 이제 바퀴벌레처럼 이제 운동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 바퀴벌레? 네. 그래서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회전하는 우리 블레이드처럼 생겼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계단을 잘 못 움직이는데 우리 바퀴로 만든 로봇들은 그 계단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물기가 젖은 그런 진흙, 뻘밭도 잘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물속도 수영을 잘합니다. 그 최근 얘기를 좀 가보면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치타를 모방한 로봇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미의 모양뿐만 아니라 이런 그 행동들을 이제 모방한 로봇들이 있는데요. 바이오닉 엔트라고 하는 로봇을 만든 적이 있고요. 가오리를 모방한 거, 그다음에 가오리? 예, 가오리, 그다음에 뭐 오징어 등들을 모방한 생체 모방 로봇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종의 경계가 없네요.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생체 모방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국내에서는 또 어떤 게 시초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생체 모방 로봇도 역사가 상당히 긴데요.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휴보. 예, 휴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의 휴보인데 처음에는 이제 인간의 보행을 모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줬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간을 다 모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생체 모방 비행 쪽에서도 사실은 국내에서 그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런 연구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류들을 모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많은 기관에서 국내에서도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생체 모방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2030년까지 약 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900조 원 정도의 와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 산업 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는 이 생체 모방 로봇의 핵심 기술, 이 교수님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라든지 동물의 움직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로봇 공학자들 역시 이 인공 근육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 생체 모방형 로봇 기술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터,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로봇을 이동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근육을 이용해서 기어가는 것처럼 인공 근육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인공 근육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근육을 좀 비슷하게 재현을 해낸 걸까요? 이 인공 근육이라는 것은 생체 모사를 한 것처럼 생체 근육의 움직임의 원리를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회전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수축하는 형태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의 경우에는 주로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그래핀, 나일론 등의 어떠한 신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봇 기술 개발에 인공 근육이 활발하게 쓰이는 이유는 결국 인간이라든지 동물은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축하는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뼈대, 인대, 이러한 복합적인 관절의 결합을 통해서 움직임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 근육의 원리를 활용하는 게 우리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봇을 더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네요. 이 인공 근육이 생체 모방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면 연구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주목할 만한 사례 있을까요? 인공 근육에 관련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연구팀의 인공 근육은 실리콘에다가 탄소 나노튜브를 섞어서 만든 건데요. 전기를 가해서 작동을 하는데 그 힘이 인간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힘의 한 30배 정도 되고요. 우리가 또 이 인공 근육 작동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힘도 커야 되지만 잘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근육도 잘 늘어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연성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연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0배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의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작동기를 만들었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근육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상욱 교수님 팀에서 만든 헤라클레스 근육인데요. 인간 근육보다 한 17배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그 인간 근육과는 달리 아주 큰 전압을 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근육은 작은 전기신호로 해서 결국은 근육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재료들은 단위 길이당 상당히 높은 전압을 인가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근육들이 혹시 어떤 분야에서 좀 응용이 되고 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결국 우리 몸에 쓰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는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어떤 신체 보조 장치, 보조 기구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뭐 신체가 절단된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국 인공적으로 우리가 기계 장치, 어떤 생체 모방 원리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수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이 로봇 의수 쪽에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근육 기술이 뭐 의료 분야나 웨어러블 로봇, 뭐 슈트에 접목돼서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웨어러블 로봇 슈트, 인간의 신체 기능을 어디까지 강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주제는 바로 웨어러블 로봇, 특히 엑소슈트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화 아이언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처럼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불과 몇 년 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로봇을 입고 젊은이들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엑소슈트 기술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웨어러블 로봇, 즉 사람이 입는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보조합니다. 이 기술은 보행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 능력의 재활 치료 및 보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진정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움직임과 유기적으로 잘 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조 방식이 사람 몸의 동작 원리를 모사한 형태여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웨어러블 로봇은 가볍고 편안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매우 민감하니까요. 이러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엑소슈트 기술입니다. 엑소슈트는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근육의 수축력과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는 보조력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로봇이 이에 맞춰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움직임 보조에 매우 적합합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러한 엑소슈트 기술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이언스 저널 표지에 실릴 정도로 주목받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걷고 달리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보조해주는 엑소슈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거를 입으면 걸을 때 약 10%, 달릴 때 약 4% 정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마치 몸무게가 7kg 정도 가벼워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2023년에는 사이언스 로보틱스지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 기술은 자연스러운 보조를 통해서 전력 질주 기록을 향상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200m 달리기에서 일반인들의 기록을 측정했을 때 최대 3.4초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지원하에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기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지, 사용자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을 가장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제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생체 모방 로봇의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생체 모방 로봇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의 전투의 양상 역시나 이 생체 모방 로봇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생체 모방 로봇은 앞으로 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 쪽에서는 이제 조류나 곤충의 원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행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의 비행 효율을 1이라고 하면 곤충의 비행 효율은 10 혹은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곤충의 비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를 모방한 로봇이 소개가 됐었는데 정찰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박쥐, 이런 정찰용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총을 쏘댄다든지 이렇게 그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장에서 미리 은밀하게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진의 상황을 탐지해서 네. 돌아온 다음에 정확성을 높일 수 정확하게 있겠네요. 필요한 곳에만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전장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전에 설레가지고 생체 모방 로봇 이런 또 스파이 공부했어요? 로봇을 좀 검색을 여러 개 해봤거든요. 근데 돌덩이 로봇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돌이요? 네. 돌덩이? 진짜 돌이에요, 그냥. 돌인데, 그러니까 돌이면은 위장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싹 돌로 위장해서 숨었다가
또 움직이고 이런 그게 식의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의 스파이 돌덩이 로봇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 스파이스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 돌처럼 생겼습니다. 이 돌처럼 생긴 로봇이 정지 상태에서는 이 위에 약간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예, 이게 더듬이처럼 빼꼼 나와가지고 어허. 주변을 정찰하기도 하고요. 네. 밑에는 이제 캐터필러 형태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목표 지역까지 이동을 하다가 또 목표 지역까지 딱 이동을 하면 캐터필러 바퀴를 딱 숨기고 다시 이제 또 더듬이를 빼꼼 내가지고 적진에 이제 정찰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찰 로봇 뭐 스페라라는 것도 이미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실전에 이러한 로봇을 투입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해외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체 모방 로봇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서울대 이제 국방 생체 모방 자율 로봇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군사 용도의 생체 모방 로봇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북이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정말 거북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원리도 거북이와 굉장히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북이 로봇은 수중에서 적군의 어떠한 기지를 동향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정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무당벌레에서 영감을 받은 종이접기 기반의 로봇도 있고요. 종이접기 기반이요? 예, 맞습니다. 종이접기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뭔가를 효율적으로 접어가지고 만든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이를 펼쳐내서 부피를 키우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 낙하산 같은 경우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만 잘 접어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종이접기의 어떠한 그 특성, 장점을 잘 활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당벌레의 경우에도 이 날개를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몸속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펼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당벌레의 시맥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면 장력을 이렇게 느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착안을 해가지고 소금쟁이 로봇에도 적용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뜨는 것뿐만 아니라 점프까지 합니다. 네. 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핵심으로도 꼽히는 생체 모방 로봇, 새로운 분야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 교수님,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육상, 그다음에 공중 혹은 물 표면에서 생활하는 생명체들을 모방한 연구를 해왔다고 보면 이제 수중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수중 생명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모방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수중 탐사 로봇은 이제 큰 덩치가 큰 잠수정 같이 생긴 그런 로봇 형태로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물고기 혹은 상어, 그다음에 해파리 등등을 모방한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당히 유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상어를 모방한 로보샤크라고 있습니다. 로보샤크?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국방용 혹은 방위용으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상어의 생태. 상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살고 주거지 이런 그다음에 이동하는 것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해서 그 상어들의 생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많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징어하고 가오리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생체 모방 로봇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플로리다 애틀란틱 대학 연구진들은 해파리를 모방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해파리는 이제 물을 흡수를 했다가 빨아들였다가 뿜으면서 이제 제트처럼 뿜어내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냘픈 형태의 유연한 생물체지만 해양에서는 아주 수영을 잘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모방한 로봇을 만들어서 또 해양의 어떤 오용을 추적한다든지 환경들을 관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심해라든지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바다에서 생체 모방 로봇이 또 활발한 활동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쉽게 갈 수 없는 곳 하면 저는 우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주 탐사를 위한 로봇도 있다면서요? 카이스트 도시 로봇 연구소에서 개발된 일명 두더지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더지? 예, 두더지라고 하면 가장 잘 아는 게
땅을 파는 땅 거잖아요. 파기죠. 예, 실제로 이 로봇은 땅을 잘 파고요. 이 땅을 잘 파니까 우주 탐사를 할 때 우주 행성에서의 표본 채취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땅을 파고 나머지 잔해들을 이제 말끔하게 제거하는 이러한 휴머럴 로테이션의 특수한 어깨 구조를 활용해서 개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모방 로봇이 심해에서부터 우주까지 정말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이게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지 이제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체 모방 기술 해외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의 비스 생물공학 연구소, 그 MIT의 생물공학 로봇 연구소 등에서 로봇, 환경, 에너지, 건축 분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생체 모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문무과학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교와 기업의 생체 모방 로봇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경제산업성에서는 바이오와 나노 기술을 융합하여 만드는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거를 5차 산업혁명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 또 독일은 2001년부터 베를린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28개의 기관들을 모아서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또 특이하게도 매년 생체 모방 엑스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생체 모방 로봇의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생체 모방 기술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또 어떤가요? 국내에서도 이 환경부가 2017년도에 혁신 성장 선도 산업으로 생체 모방 기술을 개발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체 모방 기술의 특허 건수가 국내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인데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또 국제 표준화 기구 ISO TC 266의 회원국으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체 모방 기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생체 모방 로봇의 발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 미래 비전과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생체 모방 로봇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로봇이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이런 역할들을 혹은 임무들을 해낼 수 있는 로봇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재 없는 형태의 로봇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이러한 로봇들이 또 실용화돼서 우리 현실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 이런 미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생체 모방 로봇이 자연에서 답을 얻는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수백만 년 동안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 생물, 그 자연에서 겪었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냈고, 그 답을 인간이 이해해가지고 그 원리를 이런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에 적용시키고 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매력적이고요. 이게 또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두 분 교수님의 앞으로의 연구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작업하는 인공지능 로봇 작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인공지능이 작업자의 말을 로봇의 언어로 번역해서 작업자와 로봇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기술은 작업 환경이나 대상물이 아닌 제조 로봇에 맞춰서 현장을 수정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작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음성이나 문자로도 쉽게 지시할 수 있고 가상 공간에서 현장에 맞는 최적의 작업 순서와 동작도 만들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좋은 기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용으로 데이터 전송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폭증 문제가 큰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데이터 전송용 초고속 광원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 서버에 들어가는 광송수신 모듈용 소자인데요. 이 기술이면 5GB 풀 HD 영화를 1초에 한 편 보내던 것에서 5편 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원 소자의 기능 변화기와 검출기 등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효율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시켰죠. 2026년 전 세계 광소신 모듈 시장 규모가 180억 달러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길 응원합니다. 인스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추세대로 지속되면 알프스 빙하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스위스 로잔데 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후 및 빙하 데이터를 적용해 이 같은 알프스 빙하의 변화를 예측해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2022년에 멈춘 것으로 가정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후와 빙하 시스템의 관성 탓에 얼음이 계속 녹아 2050년까지 알프스 빙하의 얼음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2022년까지의 데이터만 사용됐기 때문에 매우 낙관적인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실제로는 빙하가 더 많이 녹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빙하의 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자연에서 얻은 영감과 과학기술이 만나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바꿔줄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박 교수님? 네, 시청자 여러분께 생체 모방 로봇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생체 모방 로봇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네, 저희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